이렇게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 파괴,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산물 방역 잘했지만 끝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한국이 오히려 서구나 미국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을 꼭 잘해야 된다. 이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의 열쇠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출구 전략,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딱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1차 확산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죠. 최근에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 대륙을 이렇게 올마다니면서 지금은 중남미, 앞으로는 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40만 확진자, 38만 사망자인데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상황이고요. 이 대유행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더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이 IMF가 금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3.4%로 하향 조정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고요. 그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팬데믹이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가을까지 갈 경우에 더 추가적인 하락, 그 다음에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경우에 또 더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나라, 부자 개인들한테 가는 타격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빠지고 사망하는 숫자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클 것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집단 감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도시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뉴욕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항체 형성이 거의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빨리 뭔가 진전을 보여주고 싶은 정치 지도자나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싶은 회사에서 과장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개발된 백신들이 다 30년, 최소한 10년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처럼 해서 1년 반, 2년 이내에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V자 회복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다 나이키형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회복된. 실제로 중국이 우한 봉쇄를 해제하고 난 이후에도 이 회복이 굉장히 서서히 나이키형 회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영국의 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90% 이코노미라고, 이게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더라도 100%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표지를 저렇게 약간 찢어 놨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방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선거도 치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야구를 중계로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또 경제도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이나 타국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수출이 줄어드는 거나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저렇게 장관님처럼 마스크를 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그 황금 연휴 때부터 사실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태원, 쿠팡 해가지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제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많은 회의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은 그 김호란 교수님이 마라톤 선두에 서서 초반에 선두로 뛰는 사람들이 결승전에 꼭 선두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WHO에서도 최근에 지금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도 2차 정점을 경계해야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의 경제 위기를 전공하는
케네스 로고프라고 하는 분인데 뭐 신문의 일면으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어요. 방역 잘했지만 끝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한국이 오히려 이 서구나 미국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에 그렇죠. 아시는 대로 4월달 1, 4분기는 선방했지만 수출이 4월달 수출이 급감해서 마이너스, 이거는 고전 데이터고요. 25.1%.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했지만은 우리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방역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생활방역 수칙 제1번이 아프면 3, 4일 쉬기인데, 제가 그래서 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님, 3, 4일 아프면 3, 4일 쉴 수 있습니까? 못 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아플 때 그 병가에 지출하는 보상,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거기를 아픈 걸 낫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게 저기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왼쪽으로 끝에 가면은 마지막 끝에서 3등, 2등, 1등이 일본, 미국, 한국입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해가면서 뉴노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 처칠이 말한 대로 위기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개인과 국가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겠다. 무조건 고용과 기업을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발전 경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럽의 14세기 흑사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후로 사회가 크게 변했다. 농노제가 해체되고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서유럽의 얘기고, 동유럽에서는 영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고 발전이 지체됐었죠. 결국은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과 실천이다. 변화의 계기는 주어졌는데 어떤 변화로 만들어낼 것인가. 첫 번째로 지금 세계화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죠. 이 생존 위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가 나오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여러 가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도 하고 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우리가 성곽시대로 돌아가면 다 우리끼리 살겠다, 공장도 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짓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재앙입니다. 문명의 퇴행이고, 그래서 세계화의 양상은 변하더라도 개방적인 경제 질서와 국제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자본과 상품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와 달리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 됐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절박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글로벌 공공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의 계기는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부 자체가 문제다. 그랬는데 팬데믹이 오니까 효과적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으로 문제 해결이, 마스크 공급도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성이 드러났고, 마가렛 대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명의 개인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만 알아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불평등 문제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나라의 가장 부자 도시들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부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겨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어나가는 사람은 부자 도시에서 부자들을 모시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폭력 시위 사태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배경이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 개입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런 권위주의, 독재, 파시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군대를 동원하겠다.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벌써 의회를 해산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역동성을 잘 살리되 민주적인 정치에 입각해서 형평성, 공공성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경제 민주화의 요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로 접속하신 분들, 국민들 많이 계신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일자리를 뺏거나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을 하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의 증가는 지난 12년 동안 미국 CIA가 미국 정부에게 우리 제일 중요한 국가안보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 파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웠던 뉴델리의 공기가 이렇게 맑아지는 것을 봤고 우리도 뭐 작년에 미세먼지 이제 다른 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다가 올해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과연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냐? 그것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의 위기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경제 위기라고 했죠. 기후 변화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한 위기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초세계화나 시장 만능주의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이미 그것이 과제였고 아시는 대로 시애틀의 반세계화 시위라든지 월가 점령 시위 또 우버 드라이버들의 시위 작년에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던 시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의 음모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운 거야. 이게 이민자들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난민들 때문에 외부로 문제를 돌리고 변화하지 않는 우리 인류에게 자연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고 뉴욕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가봤더니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트럭 안에 시체가 수십 구가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됐고 방역에 그렇게 실패한 선진국 또 방역은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민주적인 그런 방식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을 꼭 잘해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은 그 기후변화를 막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 경제적으로 좀 덜 잘 살더라도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린 뉴딜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도 더하고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불평등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인 것이고요. 뭐 역사적으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바마 정부 때 뭐 공화당 반대로 인해서 크게는 못했지만 일부 했었고 지금은 미국 민주당과 또 유럽 연합에서는 이미 이 정책화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이 빨간 부분은 지난 1975년부터 40년 동안 태양광 발전 단가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란 것은 태양광 패널이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데이터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잘 보이지는 않는데 평균적인 단가에서 화석연료 발전 단가보다 태양광과 그 육상
풍력 발전이 평균적 단가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는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훨씬 더 단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제레미 리프킨이 작년 10월 달에 책을 냈죠. 그린 뉴딜. 거기서는 2028년이 되면 화석 연료 가지고 생산하는, 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시설들은 전부 쓸데없이 좌초다산, 전부 손실이 될 거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하냐? 이미 이 화석연료를 쓰는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 민주당, 유럽이 변화했고요. 전 세계 가장 그 유명한 주류 잡지인 타임지에서 16세 소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작년도 말에 올해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유권자의 대다수가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후변화는 중국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지금 막 그 규제 완화를 하면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압도적으로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가 요구하는 변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열쇠다. 초세과로부터 그야말로 글로벌 공공재의 핵심인 환경을 지키는 국제 공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화를 열어나가는 열쇠고, 신자유주의를 탈피해서 시장은 시장대로의 기능을 하되 국가가 필요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그 열쇠고, 일자리와 이것을 지켜내면서 포용적으로 함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의 열쇠고, 녹색 전환을 이루는 열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즈니스 잡지인데요, 거기서 표지를 이렇게 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뚝 분질러라는 거예요. 뭘 분질러요? 화석연료 산업 분질러라. 지금은 대규모 국가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하는 거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가 다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그린 뉴딜을 좀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조세프 스티글리츠죠.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린 뉴딜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크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곧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는데, 지난 12월 달에 유러피안 그린딜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고, 구체적인 그 정책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그린딜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 유럽에서 지금 2조 유로를 쓰는데 단 1유로도 옛날 구 이코노미에 쓰지 않고 신 이코노미, 디지털 그린에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 지금 에어프랑스나 루프트한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공산업 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국토교통부 관할인 것 같은데, 도와주겠지만 도와주는 대신에 너희들 녹색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린 뉴딜을 살려내신 분은 이분입니다. 어디로 가나 걱정했는데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배경 중에 작은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경사연에서 한국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묶어서 전환적 뉴딜 제안을 하고 재정을 확대해서 거기다 써야 된다고 제가 열심히 떠들었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걸 좀 상당히 수용해 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주식시장에서 시멘트 회사하고 건설 회사 주가가 막 상한가를 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 그린 이런 내용들이 채워지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특히 우리 김현미 장관님이 앞장서서 그린 뉴딜, 다른 부처들은 이거 해야 돼 이러는데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이미 이제 추경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린 리모델링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오니까 이제 녹색 성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녹색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하자는 것이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성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린 뉴딜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성장과 환경을 함께 하자는 것이 그린 뉴딜이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원대한 그 비전도 필요하고 로드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시간을 가지고 가겠다는 길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 그걸 보니까 최소한 0 하나는 더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고 또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꼭 만드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21세기, 20세기 역사를 겪으면서 산업화도 했고 민주화도 했고, 공장에서 물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BTS도 나오고 기생충도 나오고, 거기다가 방역까지.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러나 진짜 선도 국가가 되려면 이 마지막 관문 그린 뉴딜 잘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